안녕하세요. 조아의 과학 칼럼 제4강 우주는 연구기관 무한에너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주는 그 창조의 씨앗 인플라톤으로부터 그 급팽창해서 폭발을 해서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씨앗 인플라톤은 그 플랑크 상수 수준에 준하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양자다. 그래서 그 양자 요동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주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주 물리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재 우주론, 우주 생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라톤에 대해서 연구들을 계속을 해서 나름대로 그 개념들이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를 보면요, 인플라톤의 특성은 일단 인플라톤은 우주 창조의 씨앗이다. 그리고 인플라톤의 급팽창이 멈춰서 무대가 갖춰지면은 그 후에 이제 일반 물질 우주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라톤은 자기 복제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라톤을 또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인플라톤들이 만들어진 인플라톤 중에 어떤 것은 또 우주로 이렇게 폭발해서 작용을 하지만은 또 폭발하지 않고 소멸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생명체 창조를 위해 미세 조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주 자체 내 그 생명체들의 진화가 우주에 맞게 그 환경의 적응성을 가지고 생명이 진화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애초에 이런 생명체들이 창조되도록 그렇게 미세 조정되어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플라톤이 이렇게 그 급팽창해서 그 물질들을 생성을 해 나가면서 이 우주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 작은 하나의 그 양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하나의 양자 인플라톤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0점 에너지 필드다라고 그래서 ZPF라고 해가지고 그 인플라톤 배경에 ZPF가 존재를 해서 0점 필드, 0점장. 그래서 이 0점장이라는 게 그 백그라운드로 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배경에서 작동을 하면서 인플라톤이 이렇게 터져 나가도록. 그러니까 마치 그 나무가 땅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개념으로 이 땅에 해당되는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해당되는 것을 그 0점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그 인플라톤을 우리가 이제 동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플라톤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0점장은 무국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무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라는 개념도 있고, 태극 자체가 무국 안에 있다. 무국이 곧 태극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학적인, 그 동양 철학적인 그 개념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거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0점장에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공급이 되니까 인플라톤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폭발을 한 이후로도 계속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지금 빛의 속도로 지금 팽창을 계속 하고 있다. 우주의 경계선에서 하고 있다. 그런 이론도 우리가 과학 이론에서도 우주 물리학에서도 지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라톤은 양자적으로 즉 시공간 크기가 0인 우주에서 생성된다. 이것이 이제 무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국가 태극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 동양 사상에서는 정립이 돼 있었어요. 우주 창조에 대한 그 개념으로. 근데 그런 것이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우주는 영구기관이다. 이거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영구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영구기관이면 영구적으로 운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그 에너지 공급이 없이도, 영구기관은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작동한다는 거죠. 개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을 하실 때 뭐 기름을 매번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스를 충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늘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석유 에너지나 가스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안 해줘도 그게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떤 특이한 사람들의 그 목표예요. 그 특이한 과학자들 중에는 이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구기관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주 자체가 연구기관이죠. 왜냐하면 무국가 태극이 하나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인플라톤과 0점장이 하나다 이거죠. 이것이 0점장, 인플라톤. 그 다음에 인플라톤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은 요 개 자체가 요게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요거가 하나의 개다, 이렇게 시스템이다 보면은 이거 자체 이제 무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계속 돌아가는 연구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연구기관이라는 걸 자가용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몸 자체가 바디, 여러분의 바디는 뭐예요? 바이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시스템이다. 시스템. 만약 여러분의 몸이 연구기관으로 작동하면은, 연구기관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연구기관이 되면은 이것은 불사영생체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불사영생체라는 것이 뭐요? 몸이 연구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사영생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대로부터 이 불사영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가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 같은 것들을 연구기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인간 몸 자체를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 자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불사영생체를 만드는 거고, 사실은 이것이 종교의 목표예요. 사실은 불사영생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기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일단은 연구기관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연구기관이 없어요.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그런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연구기관이 이게 불가능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자가용이다 뭐 이런 거는
에너지를 쓰는 개념 아닙니까? 에너지를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열하고 반드시 관련이 돼 있어요. 열 현상하고 히트죠. 열 현상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열 에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연구기관에서 왜 연구기관이 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보냐면은 연력학 법칙에 우리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다 하면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들 아시죠? 그 저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근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신비로운 개념이에요, 원래. 자, 뉴턴이 에너지라는 말을 뉴턴은 쓴 적이 없어요. 아니, 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술한 프랑키피아라는 책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굉장히 단순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 뉴턴은 그 운동 법칙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것이지 어떤 그 에너지 법칙을 기술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게 도입이 되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기관, 내연기관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 어떤 그 힘을 얻으려면 풍력이나 수력을 이용해서 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체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태워가지고 그 열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열에 관련된 학문, 그래서 제가 연력학이 이때 발전을 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연력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 이론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이런 이론이 정립된 것이 아니라 그 이론 체계를 이런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것을 설명하려는 해석 체계로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때 18, 9세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론 그 고전역학, 우리가 뉴턴 고전역학이 있지만은 뉴턴 말고도 또 누가 있어요? 이쪽 계통을 잇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또 다른 분야, 이분들은 이제 역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역학 분야고, 그 다음에 연력학 분야가 있어요. 연력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동역학이라고 보죠. 운동역학.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운동역학이라면 연력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자기학이라, 전자기학.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양자역학. 전자기학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맥스웰. 자, 연력학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퀀텀, 양자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그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양자를 그 플랑크 상수가 도입이 됐는데, 이 연력학 부분에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상수가 이제 있는데, 그게 플랑크 상수라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그 플랑크 상수를 일종의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력학에서 사실은 양자역학이 사실은 거의 나온 겁니다. 사실 연력학을 기초로 해서 양자역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력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력학에 있어서 연력학 때문에 에너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런 거의 상호 변환 관계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연력학에서 정립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연력학에서 정립이 된 게 또 뭡니까? 퀀텀이라는 개념이, 양자라는 개념, 에너지 양자라는 개념, 에너지 보면 좀 혹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퀀텀 양자 개념이 도입된다. 막스 플랑크가 있다. 이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입자다라는 개념이죠. 에너지가 입자다. 에너지를 입자화를 보는 거죠.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를 입자로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양자 개념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양자라는 그 입자로 양을 만들어서 그 양이 합으로 이렇게 그 개념을 이제 잡아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입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학계에서 이렇게 볼 때에 입자론, 파동론이라는 게 있죠. 입자론과 파동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입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냐, 파동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서술하는 방식이 틀린데, 일단은 그 막스 플랑크의 양자 개념 자체는 에너지를 입자로 보는 개념으로 입자론적으로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양자 개념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론에 기초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하기에 에너지가 입자면은, 양자면은 우리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광에너지도 입자로 서술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그러면 그 빛이 이렇게 그 어떤 그 금속 물체를 때릴 때의 그 광양자라는 그러니까 빛 양자, 빛 에너지 입자가 들어가서 전자를 들어가서 합해져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튕겨 나온다. 그거 가지고 광전 효과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그것을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쿼텀이라는 이 에너지 입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간 겁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로 간 거죠. 근데 광량자설이라는 건 뭐야? 빛을 입자 알갱이로 보는 거잖아요. 빛을 입자 알갱이. 빛이 광량자라는 입자 알갱이로 보는 그 입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알갱이로. 그러니까 빛을 입자론적으로 파악한 거죠. 이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론으로 파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빛이 파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입자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잘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입자를 역으로 생각해서 입자를 파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드브로이라는 사람.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뭐 빛이 파동인데 파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자론적 접근을 해서 에너지 양자 입장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전자라고 하는 그 입자도 파동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 해서 드브로이가 전자 입자를 파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드브로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질파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파. 이렇게 개념을 내세우니까 파동론이 파동적인 게 입자적으로 돼. 입자적인 걸 파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파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서서히 만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그 입자와 파동, 이 입자는 눈에 딱딱 된 하나의 점처럼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파동이라는 게 입자라는 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매칭이 되겠냐,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의문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지금 연구기간 문제니까 이 문제를 계속 가야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자론 파동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연력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보존법, 에너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사실 연력학 때문이었고, 이것이 연력학에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제1법칙이 나왔는데 왜 연구기간이
안 되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아주 유명한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가역과 비가역의 법칙이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력학 영법칙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차를 한 잔 가져다가 저도 이제 커피 한 잔 뜨거운 거 가져다 지금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방 온도는 좀 차단 말이에요. 그럼 커피 잔 온도는 높잖아요. 근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 영법칙인데,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 이 열을 다시 해수를 해서 다시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만 일어나며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무질서화가 증가된다고 하는 무질서 이론이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다시 해석을 또 일반적으로 하자면 무질서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해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또는 사무실에 있으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어질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청소를 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할 때는 어때?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닫혀진 개에서는 계속 무질서도가 증가하게끔 돼 있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진 개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질서로 돼서 열적 평형 상태로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이 개념이 어떻게 되면 열적 평형으로 간다 결국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온도 100도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온도 0도,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다. 이렇게 하면은 섭씨로 보면은 100도가 10도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똑같아지겠죠. 온도가. 거의 한번 중간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5도, 10도 이 정도로 낮아졌다면 그 상태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런 얘기는 석유를 에너지로 쓰고 난 뒤에 다시 석유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그것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려면 그만한 에너지를 또 더 이상의 에너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우주 자체가 이런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우주 자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때에, 거기 어떤 중간지간에 열섬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높은 지점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온도도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주 자체도 결국 다 식어가지고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버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주 종말론입니다. 자, 이제 엔트로피 법칙을 밀고 가면은 우주는 열적 평형으로 종말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열적 평형 종말한다. 비공식적인 얘기지만은 볼츠만이란 아주 위대한 연력학자도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우주는 결국에는 차가운 우주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이 우주 자체가 종말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 얘기와 같이 이렇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이는 자가용이 혼자서 영원히 달릴 수가 없고, 사람의 몸이 홀로 자족적으로 닫힌 개에서 사람의 몸이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주는 영구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가용이 영원히 달릴 수 있고 사람의 몸이 불사영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그 우주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또 얘기해 주냐면은 이 시간의 방향을 기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방향은 무질서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서 무질서가 증가돼서 열적 평형이 돼버리는 거니까, 아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생명 현상에 대해서는, 또 엔트로피로 다르게, 생명을 우리가 생명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질서도를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애를 낳는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무엇인가를 창조한다고 할 때 그 창조된 물건은 다 어때요? 뭔가 논리적인 구조와 그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은 질서도를 높이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명 창조 행위들이라든가 무엇을 창조하는 행위는 창조한다는 건 만들어낸다는 거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행위예요. 창조 행위는 감소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창조 행위, 생명 행위는 생명 행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 엔트로피가 나중에는 이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엔트로피 개념을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죠. 왜냐면 연력학에서 쓰는 엔트로피 개념이 어떻게 정보 이론에 응용이 되냐면 똑같아요. 그 이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 이론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이게 정보 우주론이 그래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어쨌거나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영구기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우주는 영구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와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우주론하고 영구기간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은 잘 맞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영구기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영점장이 있기 때문에 영구기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를 영구기간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또는 나의 몸을 불사영생처럼 만들거나 여러분이 자가용을 영원히 달릴 수 있게 추가적인 어떤 기름이나 가스의 공급 없이도 달릴 수 있게 만들려면은 계속 저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없이 가려면 자체 내에서 영점장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우주 종말론에는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는 원자 모형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붕괴가 돼야 되는 이론이 있어요. 원래, 아니, 우리가 이제는 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은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자기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어떻게 돼요? 서로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달라붙어서 붕괴가 돼버려요. 이 세계는 종말을 빨리 했어야 돼, 벌써. 그렇잖아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구름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이게 그러면 우주가 이게 종말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백그라운드에서 받치고 있는 이 우주를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하는 뭔가가 ZPF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영구기간이 가능하고 종말을 막을 수 있느냐, 종말되는 물리법칙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